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의상을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가 연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삼거리 충돌 사고 과실 비율은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학생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상속을 하고 싶어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었네요. 잠시 후 송혜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영화 속, 명화 속 법률 상식들에 대해 알아보는 신법판 해석 시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작품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달 막을 내린 드라마 사랑의 이해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랑의 이해 보면서 너무 설렌다. 내가 연애한 것 같다. 공감 간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는데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이들이 서로 만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 드라마인데요. 연애 치정 누아르. 벌써 은행원들의 사내 연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은행 이자가 더 절실한 시대에 그럼에도 사랑에 빠진 이들은 사랑을 한다. 사랑도 적금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건데요. 창립 99주년을 맞은 KCU은행 영포점을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경계에 있고 금융가와 시장통의 경계에 위치한 이 은행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근무하는 하상수, 안수영, 박미경, 정종현 역시 이제 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연애 중인데요. 이들의 사랑은 동화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래서 각자의 이유로 망설이고 흔들리고 주춤되고 때론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 속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멜로 드라마의 법률 이야기를 좀 가미해 보려고 해요. 사랑의 이해 속 법률적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좀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결정적 장면 만나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좀 보면요. 극중 지금 은행 지점장이 부하 직원인 안수영에게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굳이 또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이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칭찬을 해주면 되지 왜 손은 또 잡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보면 화나죠. 네, 그래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이다 라는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6조의 3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9조에서 벌칙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이제 남녀 간에 이제 근로자 사이에 상급자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도 이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직장 내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주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조사나 조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말고 성추행, 더 심각한 거죠. 성추행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더 폭력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성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차별, 폭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젠더 폭력이 또 성추행, 성희롱 같은 카테고리에만 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변호사님? 네, 이제 뭐 성 역할을 강요한다든지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한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성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양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젠더 폭력은 외모 지적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비하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옷을 입어야지 뭐 이런 외모 간섭이라든지 이런 외모 통제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에 대한 응답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 내 일상에서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업무 분담에 있어서 성별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젠더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받았다는 남성 응답자는 7.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귈 곳을 강요한다거나 사귀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이런 짝짓기를 경험했다는 여성은 1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모두 여성을 평등한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재미있는 드라마로만 봤는데 안에 법률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함께 분석해 보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네. 같아요. 사랑에 의해서 법률의 결정적 장면,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 어떤 장면이냐면요. 결혼을 하고도요. 전 여자친구를 자꾸 만나는 남편을 미행해서 지금 몰래 사진을 찍고 남편의 회사인 은행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서 폭로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 부부는 이혼을 하고 남편은 정직을 당하는데요. 변호사님, 물론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난 건 무조건 잘못이고 이혼 사유가 되겠지만 몰래 좀 미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폭로한 부분,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이 부분은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이제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이제 어쨌든 위자료도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재산 분할로도 이제 비율로 나눠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뭔가 그 사람에게 크게 스크래치를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회적 평판으로 회사에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폭로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막 다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통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추후 이제 고소를 당하셔서 경찰서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형사상으로 이제 처벌되지 않고 이제 민법적 분쟁으로 가리게 되는데 요 지금 폭로하신 부분 불륜 사실의 폭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불륜의 피해자에서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폭로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각각 1,000만 원,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벌되는 폭로의 대상은 당사자의 직장, 그다음에 주변인에게 직접 알리는 거 말고도 커뮤니티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글을 올리는 행위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나는 피해 보는 게 없이 상대방 우리 배우자의 유책 사실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뭔가 어떻게 해야 좀 합법적인 방식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상간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다. 저희가 보통은 이야기를 상간저 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청구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은 날로부터 10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알게 된 날 3년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후에 내가 나중에 혹시 지금은 참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걸 다시 문제 삼아서 소송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진, 문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상간을 저질렀다, 상간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증거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신법학에서 정말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네요. 다음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4년 만에 만난 남녀 주인공입니다. 하상수는 그동안 안수영의 행방을 궁금해했지만 알지 못했는데요. 우연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온 안수영의 서류를 보고 가게를 찾아갑니다. 남녀 주인공이 제외하는 로맨틱한 장면이 맞긴 맞지만요. 은행 직원이 고객 정보를 저렇게 사적인 감정에 이용을 해도 될까 싶긴 하거든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거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공포심을 느꼈다 이런 사례들도 다 접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 저 장면 봤을 때 딱 찾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제 이것을 다른 방법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자기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또 따로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집을 할 때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항목들이 우리가 잘 보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체한테 이제
다른 주체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는 넘길 수 있다라고 이미 체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공익을 위해서 이제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특별히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개인 정보는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의 온도라는 아름다운 남녀의 로맨스 작품을 또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법한 해석 함께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일요일 날 사건인데요. 네. 다리에서 삼거리에서 이제 우회전 가는 방향입니다. 네. 우회전 가는 도중 중에 이제 제가 실수로 좌측 치다가 바로 우측 치고 가는 도중에, 우측으로 다 가는 지점에서 차가 우측으로 가야겠다. 약간 먼섬에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 사이에 뒤따라온 차가 약간의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면서 제 차와 이제 섞여가면서 박구와 박구 반바 사이에 좀 튕겨가지고요. 네. 그런 사건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어요. 삼거리에서 이제 일어난 사고이고, 네. 순간 방향을 잠깐 잘못 잡아 왼쪽으로 틀었다가 우회전하는 순간 뒤에 오던 차가 이제 우리 상담자님 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돌한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상대방 차는 이제 범퍼 쪽, 그리고 네네. 이제 상담자님 차량은 조수석이 망가진 상태인데 아직 네네.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으셨나요, 상담자님?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우리 송혜민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고 미리 또 블랙박스 영상 보내주셔서 영상을 또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과실 비율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예. 네, 아직 뭐 정확한 과실 비율은 나오진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험회사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상대 쪽에서 지금 제가 전화 받기로는 6대 4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6대4 어디가 6이요? 상대편 6이고 제가 4고. 과실, 네네. 네, 근데 그건 내가 용납 못한다. 내가 7대 3이나 8대 2 그 사이는 내가 좌측 우측 쳤다는 채로 내가 제값을 내가 좀 물었다. 그래 하면 내가 100% 내가 과실은 없는데 내가 좌측 쳤냐 우측 쳤냐 그 제값에 내가 지금 불을 먹는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에다가. 네. 지금 그랬더니 아직까지 같은 보험끼리 대화하는 중이라 하길래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좀 건의를 한 겁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셨었다는 거죠? 예, 좌측 켰다가 바로 이제 내가 우회전인데 바로 우측을 켰습니다. 켰고. 근데 제가 블랙박스 보니까 이제 노란 중앙색 실선이 있던데. 예,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넘어가신 건 아닌가요? 넘어간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넘어가지는 않았다. 네. 영상상으로는 조금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좌회전을 좀 그래도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혀 틀지 않고 직진으로 가셨다는 건가요? 네. 처음에 보험 하신 양반이 네. 제가 블랙박스 보고 나서 제가 큰 잘못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측 깜빡이를 켰던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뭐 9대 1도 될 수 있겠죠. 뒤에 후행차가. 네. 네. 뭐
어쨌든 양쪽 다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으면 뭐 100% 그쪽 과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9대 1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 이제 9대 1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좌측 깜빡이를 킨 게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이제 그쪽에서 급하게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추월하려고 한 거니까 우리도 우회전 하려고 우회전 차선에 있었는데 예, 그런 거니까 그쪽이 9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좌측 깜빡이를 어쨌든 켰던 상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제 우회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우회전을 할 거다라는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뒷차한테, 후행차한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좌측 깜빡이를 킴으로써 상대방으로선 저 차는 우회전을 안 하겠지라고 예측하게 했던 과실은 이제 살짝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차가 좀 좌측으로 많이 갔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본 영상이랑은 좀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뭐 8대 2까지도 이야기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중앙선 넘어가지도 않았고 좌측으로 틀지도 않았었다. 그러면 그냥 직진하고 계셨다는 얘기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뒤에서 이제 급하게 추월하려고 한 거니까 우회전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럼 8대 2까지도 내가 좌측 깜빡이 켰다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 네. 상대편에다가 지금 내가 좌측 우측 켰다는 대로 네. 내가 좀 죄값은 있다. 그 대신 내가 우측을 키고 계속 가는 방향이면은 내가 잘못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좌측 참 켰다 우측으로 켰다는 죄값이다. 내가 그 죄값은 내가 묵었다. 그래서 내가 6대 사람이길래 내가 그것은 용납 못하고 네. 내가 이제 뭐 8대 2나 9대 1은 내가 하면 나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험에다가. 네. 근데 지금 아직 결판이 아직 안 났어요. 지금 누구 시행을 해달라니까 아직까지 자기 보험끼리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가. 그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네. 텔레비 보면서 내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네. 근데 요런 과실 부분은 사실 비율은 사실은 이제 똑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행 속도나 그 당시에 우리 차랑 뒷차의 속도, 그 다음에 도로의 유형, 뭐 그 다음에 사고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는지, 뭐 사고가 잘 나는 그런 우회전 사고가 잘 나는 지점이었는지 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다리 이제 보성강이라고 있거든요. 보성강. 네. 다리예요. 다리. 네. 다리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우측을 약간 멈춰야 할 거니까. 네. 제가 우회전해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사이에 그 상대된 차가 뒤따라오다가 얼마나 바쁜가 모르겠지만은 그 후로 하려다가 그런 낑겨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거든요. 네네. 내 뒤에 바로 따라와 버렸으면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얼마나 바빠갔길래 우측 샛길로 빠져가면서 그런 상황을 돼버렸는데 저도 황당스럽게 당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상담사님은 이제 최대 7대 3까지는 받아들이실 마음은 있기는 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8대 2까지는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8대 2까지 해줄란가, 아니면 7대 3까지 갈란가,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7대 3을 이야기를 하시면, 뭐, 네. 그 사이로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이만 켰지 실제로
틀거나 한 거는 없다라고 하시면 8대2까지 한번 주장을 해보시고 이제 네, 마음은 7대3까지는 그래도 내가 최대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각자 우리 저쪽은 6대4 얘기하고 우린 8대2 얘기하니까 중간으로 7대3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는 있겠죠. 아, 네네. 그런 식으로요? 네네네. 내가 그런데 사고를 저도 참, 몇 년 만에 내봐가지고, 네. 좀 당황스럽게 되고, 이건 사건이에요. 네. 일단 보험회사가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거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만약에 뭐 그게 결론이 안 난다 그럼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넣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예. 과실 비율이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일단은 뭐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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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 네, 상담자님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도로 위에서 사고 사실 누구나 예기치 그쵸, 않게 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당황하게 되고 보험사 불러 처리한다고 해도 과실 비율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과실 비율에 승복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있고요. 네. 우리 상담자님께 도움되실 만한 법률 팁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도 이제 후행 차량한테 이제 우린 우회전 할 거야라고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도로 우측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상담자분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이제 좌측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뒷차로서는 이 차는 우회전은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의 과실이 인정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좀 아무쪼록 빨리 피해 잘 해결이 되시고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반에는 빵긋빵긋 잘 웃는 예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잘 웃지도 않고 피부에 붉은 상처 같은 게 보입니다. 아이를 퇴원시키면서 어머니께 지나가듯 상처에 대해 물었는데 아토피라며 대수롭게 않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요. 이 정도 정황만으로 제가 신고를 해도 될까요? 제가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우리 상담자님처럼 내가 괜히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는 게 아닌가?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정황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것은 확실하게 뭔가 학대나 폭행을 하는 현장에 있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 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5개 이상이 된다. 내가 체크해봤더니 그 아이가 5개 이상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대
학대를 이런 식으로 인지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그런 신고 의무자들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네, 꽤 많은 기관들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의무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제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교직원이나 교사, 뭐 학원의 강사, 어린이집 보육원, 그다음에 뭐 어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직접 아이를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떤가요, 변호사님? 사실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신변 보호 조치를 두고는 있습니다. 이제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아동학대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보호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힘든 아이가 부모를 따라 집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피해 아동은 그냥 다시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현장 출동을 만약에 했다,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서 아동학대 범죄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응급조치, 긴급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조치 당시에는 아이가 혹시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 그 자가 저지를 한다고 해도 피해 아동을 격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요게 또 기간이 있습니다.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데 네. 요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의 100% 의사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서 그 아이의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한 그 당시에 그 학대 수준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조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제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돌려보내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학대 가해자가 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요. 아이를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아이를 좀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어쨌든 아동에 대한 보호에 일차적인 권리,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여할 수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서 그 행위를 제지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아동을 격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대를 받은 아동을 구출해낸 경우에요. 이제 피해 아동들은 그럼 당장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절차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나요? 일단은 아이가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여서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었다. 그 가해자랑 그 엄마 아빠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가 따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빠가 만약에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근방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맡을 수 있는지 이 아이를 불리한 아이를 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시설이나 기관, 위탁가정 같은 곳으로 아이를 연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격리를 하게 되고요. 이 격리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간을 두고 임시조치 기간 동안 이 아이가 그 시설이나 뭐 기관이나 위탁 가정에서 지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다시 심의를 해서 이 아이를 계속 이 지금의 환경에 둘 것인지 아니면은 따로 맡아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폭력 절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데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변호사님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네, 이제 친부모가 보통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존속이죠. 자기의 자손이나 이제 혈족 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를 했다, 아동학대 중상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징역형, 실형까지 당연히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학대 치상이다, 그러면 뭐 1년에서 3년, 뭐 중상해다, 그럼 4년에서 8년, 뭐 치사까지 갔다, 그러면 6년에서 10년까지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아동학대 정말 중범죄임에도 정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 상담자님, 좀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아토피인데 내가 그냥 가정에 뭔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민법에서도 부모의 징계권이 없어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만큼 이제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보통 이제 본인이 구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분께서 이제 용기를 내셔서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아동학대를 적어도 예방하고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남의 일에 껴드는 거 아니냐,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어른들이 아이들이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몇 주 전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생활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인 제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저는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젠 제가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사연처럼 교권 침해를 호소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서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원의 생활지도권에 불응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새롭게 명시해서 조금 강력하게 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반을 했다라고 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다 두고 있어서요.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이런 간단한 봉사 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심하다 그럼 학급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만약에 그 학생이 학급 교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은 지금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형법으로 이제 모욕죄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사실은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수업 중에 책상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장애를 가진 교사를 비하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출석 정지 12일 정도의 징계를 받은 네. 사례가 있군요. 당사자가 지금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미성년자이잖아요. 이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실은 민사에서는 이제 관리 감독자인 부모를 함께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인 친구와 그 친권 대리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3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에게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부모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해서 학생을 상대로 뭔가 직접적인 조치를 바로 취하는 거, 뭐 고소를 한다거나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직접 내가 당사자로 고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그 학부모에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를 인지한 교육청은 직접 선생님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에 대해서 교육청이 당사자로서 고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로부터 이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학부모가 만약에 뭐 선생님한테 복도에서 욕설을 했다,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데서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학부모는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이제 처벌을 고소를 할 것.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을 교육청이 대신 고발해 달라라고 선생님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 학부모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가 직접 고소를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러기는 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교육청을 고발해 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사님께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네,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 법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심리치료나 뭐 내가 이걸로 인해서 특별 휴가가 필요하다, 심리 안정을 위해서 병원 치료를 다녀야 돼서 특별 휴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조치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이제 학생을 직접 고소하는 것이 내가 교육자로서 하는 일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수위나 그 학생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냥 관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모로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교권 침해 상황 너무 심적으로도 고통이 크실 것 같은데 잘 좀 피해 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절세를 위해 아들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요. 그런데 4년 전 막내 아들이 증여해줬던 아파트를 제게 말도 없이 팔고 급하게 호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늘 돈 문제로 얽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꼬짖는 제가 싫었는지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막내 아들이 밉기도 하고 신용이 안 좋은 상태라 제가 세상을 떠나 아파트 등 상속이 발생할 때 막내 아들이 아닌 손주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큰 아들에게 부탁하니 증여세가 문제될 수도 있고 오해받는 게 싫다며 겨자를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과 관련, 증여 상속과 관련된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만약에요, 변호사님, 신용이 좋지 않은 막내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상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들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채무자들이 이 부분을 상속 재산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 방식으로 또 네. 본인들의 이제 채권을 해결하려고 할 네. 것이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자님 분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건너뛰고 차라리 손주들에게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학비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막내 아들이 손주들에게도 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미성년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세대 생략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친권 대리인인 아버지가 이 부분에 재산에 관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후에 내가 이런 걸 좀 막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즘 좀 사용하시는 방법이 유언에 관해서 신탁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친권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성년이 된 후에 이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뭐 걔가 성년 되기만을 기다린다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보험금 찾으려면 근데 걔가 성년이 돼서 찾아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나쁜 친척이 막 얘기하시는 거를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신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도 결국 생전에 신탁을 해둬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후에는 사실은 망인이 된 순간 이제 법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사후에는 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언에 대해서 따로 내가 이렇게 신탁을 해두겠다. 유언 집행을 이렇게 해달라. 나는 유언 집행 신탁 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비 지원 같은 것을 이제 큰 아들에게 맡기려고 했었는데 큰 아들이 오해받는 게 싫다면서 이제 거절을 하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큰 아들에게 그럼 이걸 맡기게 되면은 증여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쵸. 증여세도 문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증여세율을 보면은 각각 과세 표준이 1억 원, 5억 원, 10억 원, 뭐 이렇게 30억 원, 뭐 그 초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누진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 원 이하는 누진 공제액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동생분 거까지 자기가 일단은 맡아둔다는 의미로 증여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이 가족 간의 법률 분쟁 중에 정말 상속이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 상속 간 분쟁, 가족들 간에 참 돈 문제를 얽히게 되면 얼굴 붉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정말 연을 끊는 경우도 저희가 일을 하면 종종 보게 되는데 네. 이렇게 가족 간의 상속 분쟁 줄이려면 어떤 절차들이 미리 취해두면 좋을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정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뭔가 거기에서 이제 내가 더 받아야 돼, 너는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너무 잘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상속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상속자들 중에서 상속인들 중에서 좀 더 기여한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생전에 좀 협의해서 정해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생전에 이제 뭐 증여로 정리를 다 이제 나눠준다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증여로 정리를 해두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분에게 좀 이번 상황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아들들에게 좀 공평하게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좀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제 아드님이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상속을 했을 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됐을 때 이게 제대로 이 재산이 유지될지를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담자님이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게 가장 좀 재산을 지키는 데 좋은 방법일지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큰아들한테 맡기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큰아들한테 많은 재산이
비율의 재산이 가는 순간 유류분도 뭐 될 수 있고 오히려 법적 분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뭐 신탁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세대를 생략해서 손자들한테 증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상속 같은 문제 정말 좀 어렵죠. 민감한 네.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법의 도움을 받아서 생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추후의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재산적인 처분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유류분 청구 당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가족 간의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된 내용인지도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